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020년 4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대위원장 주진우입니다. 21대 총선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외친 법조인과 경찰이 대거 당선됐습니다. 사법농단에 맞선 이탄희 전 판사 당선됐습니다. 이수진 전 판사 당선됐습니다. 검찰 저격수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당선됐습니다. 이것은 21대 국회에서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뜻일 겁니다. 출마 초기부터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당선자 앞으로의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선거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지만 패배하는 이유는 100가지가 있다. 10,000가지도 더 있겠죠. 그런데 승리에 도취하고 패배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여야는 이제 21대 국회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는 개혁 열차를 출발시키고 진정으로 일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조경태 통합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은 오늘 선대위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총선 이후 정치권의 풍경 2020 의석전쟁에서 최영일 평론가와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여기는 라이브 비대위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봄비가 내렸습니다. 벚꽃은 떨어지고 연초록 잎들이 새록새록 돋아납니다. 저는 이 잎들이 더 그렇게 예뻐요. 그랬더니 나이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좀 슬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도 봄비 얼마나 왔나요? 새록새록 잎들은 돋아나나요? 요 며칠은 총선으로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답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02로 전화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라이브 비데이 주진우 얘기하면 됩니다. 보이스피싱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방법이라는 거 아시죠? 전화 혹시 받으신 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전화 받으면 어떻게 하겠다?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에서 라이브 비데이 검색해서 영상으로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정치에서 피로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네, 비가 좀 내렸습니다. 네, 네. 블루벨벳님 문자 주셨는데 부천 저희 동네는 우박 내렸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네. 우박도 내렸군요. 코로나19 상황부터 갈까요? 네, 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오늘 영시 기준 확진자는 어제보다 22명 늘어나서 총 1,635명입니다. 격리 해제자는 72명 늘어나서 7,829명이고요. 이로써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는 2,5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사망자는 230명입니다. 사망자는 오늘 1명 늘었고요. 네. 대구에서는 확진자가 0명입니다. 없었습니다. 네. 네. 근데 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네, 일단 22명 중,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 22명 중에 해외 유입이 14명입니다. 그리고 이 14명 중에 미주,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확진자가 10명이고요. 네. 그리고 국내 확진자 중에서는 이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성 내과 의원이 있는데 여기서 이 4월 11일에 그 확진 환자가 한 명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추가로 5명의 확진 환자가 더 나왔습니다. 아이고. 의료기관 대량 감염이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네. 이 지역 감염이 빠르게 번지고 있는 경북 예천군에서도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3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습니다. 이로써 예천 관련 확진자도 총 34명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경남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곧바로 퇴소를 했고 또 민간병원에 격리 중인데 군 당국은 이 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이 생활관 전체를 방역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명호님이 문자 주셨어요. 유튜브로 보다가 주 기자 불안한 눈빛이 부담스럽다고 콩으로 이사 왔대요. 청취율 조사 전화가 나에게도 와야 될 텐데 이런데 제 눈빛이 불안합니까? 네. 항상 늘 불안스러워. 제가요? 네네. 제가 7살 때부터 좀 불안했습니다. 정서가 좀 불안하고요. 네네. 주의가 산만해서요. 항상 혼났습니다. 저는 덩치가 산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폐렴 증세가 나타나는 것만으로 코로나19는 폐렴 증세로 온다 이렇게 들었는데 심장 질환하고도 관계가 조금 있어 보인다 이런 보고도 나왔습니다. 네, 이게 사실 외국에서는 잇따라서 좀 보고 사례가 나오는데 국내에서도 이 처음 환자 사례가 보고가 됐습니다. 21살 여성인데요. 기저질환 없이 입원을 했는데 1개월간 치료를 한 결과 심장에 좀 문제가 있었다. 심장 근육이 손상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퇴원은 했는데요. 지금도 심장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중국에서 코로나19 통계가 중국에서 뭐 조금 조작한다 이런 얘기는 좀 있었어요. 그런데 네네. 이번에는 코로나 사망자를 1290명이나 누락했다는 그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네, 그 코로나19로 숨진 누적 사망자 수를 이 중국 우한시가 수정해서 발표했는데 수정치에서 무려 1290명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번에 발표했는데 1290명이 갑자기 늘었군요. 원래 그 우한의 코로나 사망자가 2579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수정을 해보니까 3869명이었다는 겁니다. 네. 30% 이상이 늘어났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대체 어디서 왔는지 의문인 거죠. 그리고 이제 확진자도 좀 더 늘었다고 하고요. 네. 그동안 이제 중국 국내 언론들이 우한 초기에 이제 집에서 숨진 경우가 많아서 네. 좀 중국 정부의 통계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역시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중국 기자 만나가지고 그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네. 중국의 통계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중국이 위험하다 그랬더니 우리도 통계는 믿을 수가 없는데 통제를 하기 때문에 네네. 엄격하게 통제하고 다리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중국이 안전하다고 저한테 계속 우기더라고요. 일본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본 상황, 일본 후생노동성 집계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으로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9,296명입니다. 여기에 그럼 일본은 빼놓고 있지만 사실은 일본에서 발생한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네. 이 확진자 712명을 더하면 18,000명이 됩니다. 네. 그래서 10,000명을 넘어섰고요.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도쿄도 등 일부 지역에 내려진 긴급 사태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주말이 지나면 일본의 확진자 수가 한국을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난 누군가님 도대체 7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런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네. 저희 부모님 듣고 계실 텐데. 갑자기 방송에서 부모님 문미연님. 원망 얘기를. 아니 원망할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저는 네네. 아버지 원망 자주 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그러면 안 되는데. 문미연님, 주 기자님 방송 잘 챙기느라 애들 저녁 시간도 늦추었습니다. 항상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산마루님은 제 목소리가 조금 듣기 좋다고 해가지고, 네. 예,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조금 부끄럽습니다. 네, 얼마나 산만한지 유튜브로 급히 들어오시는 분들 많은데, 네네. 네, 여러분께서는 가장 진행자 중에 가장 주의 산만한 진행자를 보고 계십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갑니다. 좀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어제가 세월호 6주기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코너에서 3330님도 이 얘기했는데 저희가
책 거짓말이다 추천해 주셔서 읽었는데 읽으면서 눈물 펑펑 쏟았어요. 그리고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 앞으로 이런 억울한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정치에 더 관심 둬야겠다. 이런 다짐하게 됐습니다. 21대 국회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그런 21대 국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세월호에 대해서 또 약간 막된 표현을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홍준표 당선자입니다. 네, 어제 이 세월호 6주기였죠. 네. 이 6주기 날에 이 세월호는 해난 사고에 불과하다라면서 이 세월호 사고를 아직도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극히 일부 정치인들은 참 나쁜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이 당선사례 행사가 있었는데요. 어제 이제 자축 공연을 하면서 노래도 한 대여섯 곡 부르고 이 노래방 기계도 가져와서 선거운동을 도와준 이 대학생들이 춤도 추려고 했다라면서 그런데 보좌관이 오늘 그러니까 어제 있었으니까요. 당시가 이제 세월호 6주기라면서 그랬다가는 좌파 언론에 완전히 도배된다라고 하더라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이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을 처벌하고 억울한 학생들에 대한 위령비도 세우고 학교에 지원을 하고 그런 해안 사고로 끝냈어야 했다라면서 그거 갖고 수사하고 재판하고 또 수사하고 또 특검하고 특별조사를 하는 것은 과도하고 또 과도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홍준표 전 대표는 이 마지막에 본인도 세월호 희생당한 이 학생들의 넋을 기리는 건 잊지 말아야겠다라고 덧붙이긴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자기는 흑수저고 그리고 청년에게 희망을 준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왜 청년들이 나를 안 좋아하냐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막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부끄러워요 대표님 내가 얘기했더니 그런가 그러면서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렇답니까? 네. 네. 더불어시민당 우의정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미래통합당과 조선일보는 강하게 비판했고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우의정 공동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표창장 하나로 여러 대학 압수수색에 또 굳이 청문회 시작하는 날 기소를 하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에 앞장선 조국 전 장관 사퇴를 유도했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씩 웃었을 것이다 라면서 그런 자신감 속 과유불급에 그가 놓친 것은 이 촛불시민의 민심이자 저력이라며 결국 서초동에 모였던 촛불시민은 힘 모아서 여의도에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쪽 미래통합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 이 구로울에서 낙선한 김용태 미래통합당 후보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SNS에 우의종의 하늘을 찌르는 오만방자는 무엇인가라면서 이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총장의 목을 매겠다고 나선 당신의 후한무치에는 준엄한 경고를 보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김용민 민주당 당선자한테 좀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네. 종욱님은 저희 청취자인데요. 일본에 사셔서 일본 네네. 소식을 자주 게시판에 올려주십니다. 일본 사는데 긴급 사퇴 선언이 전국으로 확대됐어요. 5월 6일까지 집에 붙어 있으라는데 강제력도 없고 보상도 없고 그냥 공허한 선언일 뿐입니다. 일본 사례와 우리나라 사례가 계속 비교되는데요. 비교되면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정부가 얼마나 중요한가 좀 느끼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2498님, 제게 소원이 있다면 제발 라디오 비데이 애청자라고 청취율 조사 받는 것과 주 기자 목소리로 문자 소개 딱 2개랍니다. 아닌 밤중에서도 소개되지 않아서 슬픈 일인입니다. 2498님, 네, 지금 소개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박사 조주빈의 공범 붓다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붓다 강훈의 얼굴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고 노출이 됐는데 강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이 차로 이동하면서 죄송하다라는 말만 반복을 했습니다. 예. 관건은 이후에 추가 신상 공개가 있을지 여부입니다. 이 붓다가 신상 공개를 막기 위해서 법원에 이 신상 공개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 그리고 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네.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참 부지런하고 법률적 지식도 있네요. 네, 이 변호사가 있는데 어쨌든 이 때문에 오히려 강훈의 가처분 신청이 신상 공개 명분만 강화시킨 꼴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대표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거래처
네. 하청업체에서 돈을 뒤에서 받았던 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배임 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6억 1,500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를 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돈은 뭐 문제가 안 되고요. 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서 자금을 마련했고 또 수수 금액도 매우 크다라면서 돈을 받은 것과 관련해 협력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 관계를 유지해서 사실상 업무 편의도 봐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차명 계좌를 만들어서 일부러 뒤에서 받고 이 범죄 사실을 숨기려고 했는데도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입니다. 네. 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라는 이유가 붙었습니다. 네, 재벌이 잘못을 뉘우치면 거의 집행유예를 해줍니다.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성추행했고 비서를요. 그리고 해외로 도피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동부그룹 김준규 회장도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입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그리고 5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을 했는데 김준기 전 회장이 여기에 취업할 일은 없죠. 네. 이에 따라 이제 지난해 10월 26일 구속됐던 김준기 전 회장은 6개월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또 피해 사실을 폭로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라면서 이 모든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라면서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인정했는데 집행유예입니까? 사실관계를 인정하면 집행유예가 되는 겁니다. 네. 이준민 판사님이십니다. 이준민 판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049님 김용민 씨가 당선되었다고요? 정말 축하합니다. 뚱뚱한 김용민 아니고요. 김용민 변호사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좀 자꾸 헷갈립니다. 그래서 별명이 돼지입니다. 돼지 김용민이 가가지고 저는 가짜고 진짜는 김용민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던데 혹시 주진우 아나운서님도 그러하신 경우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요. 주진우는 아나운서가 일단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쪽은 생각이 없습니다. 머리 보세요. 품행이 머리 스타일 때문에 어렵습니다. 네. 교통정보센터로 갈까요? 정현정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하루 종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가 그친 것 같다가도 다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를 반복하고 있어서 우산은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사고가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울요금소 부근 1, 2차로에서 버스 사고가 났습니다. 여파로 부근 1km 정체 구간 보이고요. 이어서 서울요금소에서 판교 분기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면으로 천안 부근 4차로가 승용차 사고로 막혀 있어서요. 천안 나들목 부근 1km 막힙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상남 3터널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면은 판교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났습니다. 여파로 성남 요금소에서 판교 분기점까지 4km 밀리고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는 부산 방면으로 남경주 부근 2차로가 승용차 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부근 지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빗길 운전 조심하세요.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쏙 인터뷰 귀에 쏙 마음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21대 총선 화제 국회의원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 변호사인데요. 변호사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선거 내내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위원으로도 활동했는데 이른바 조국 대전으로 불렸던 경기 남양주 병선거였습니다. 주광덕 미래통합당 후보는 윤석열을 지키겠다, 조국 저격수가 되겠다고 했는데 김용민 후보가 이겼습니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네. 당선 인사 같은 거 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은. 네. 네.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주 시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김남국 당선자도 검찰개혁 외치고 있고요. 최광욱 당선자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수진 전 판사, 이탄희 전 판사는 사법개혁 외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분들 국회 많이 갔는데 국회에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잘 될까요?
글쎄요, 이번에는 좀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전문 지식이 있고 일을 해봤던 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민주당을 포함한 이제 여권이 과반을 훨씬 넘었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 과반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실제로 법안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개혁 입법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인제 국회의원 당선돼서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네. 오늘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대표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거취를 얘기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자 통합당은 그 재앙적 발상이라고 발끈했고요. 그래서 혹시 당선자나 21대 그 후보자들끼리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고요. 뭐 당에서도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얘기는 전혀 없고 이게 뭐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런 것도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윤석열 총장은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이고 어떤 뭐 징계 사유가 확인돼서 뭐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뭐 수사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물러나게 됐다거나 뭐 이렇지 않는 이상 본인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뭐 거취를 결정해야지 여기서 뭐 정치권에서 벌써 뭐 그 거취를 어떻게 표명해라 이렇게 얘기할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또 검찰 개혁에 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 네. 사실 검찰 개혁이 정치적 중립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검찰총장의 거취를 정치권에서 지금 막 좌지우지해서 실제 검찰총장의 어떤 임기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권에 따라 또 항상 입장이 바뀔 수 있는 거라 네. 조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자, 조국 전 장관 법무부지에 계실 때 검찰 개혁위원으로 활동했는데 그때 이제 변호사예요. 네. 근데 개혁위원이긴 하지만 좀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정치권에 뛰어들었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 가졌던 한계는 무엇이고 뭘 극복해서 국회에서 나는 뭘 이뤄내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는 이제 변호사이고 검찰개혁위원회는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고를 해도 그게 법무부 장관이 그 권고대로 할지 말지를 또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네. 결정을 해서 개혁 과정을 추진하는 것이라 어떤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었죠. 그냥 입만 있는 그런 기구였던 거예요. 네. 머리와 입만 있는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검찰에 대한 감찰권 같은 것들에 대한 권고가 법무부에서는 받아들였지만 반쪽만 받아들였거든요. 법무부에서도 예,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직접 감찰, 1차 감찰을 바로 해라라고 예. 권고했는데 여전히 2차 감찰로 남겨놨어요. 네. 1차 감찰 범위만 넓혀놨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채널A와 어떤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여전히 법무부가 1차 감찰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권고했을 때 그 1차 감찰을 법무부가 그대로 다 가져갔으면 됐는데 네. 굳이 안 가져가서 그렇게 됐던 이런 논란거리를 남겨놔서 저는 오히려 이제 제가 권한이 있고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되면은 오히려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제대로 된 개정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했을 때 좀 더 이제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런 권한을 가진 자리에서 해야지 계속 이제 그 입으로만 얘기했고 자문만 했던 것으로는 많이 부족함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조국 법무부가 왜 그랬대요? 사실 그때 뭐라고 많이 흔들릴 때여서 맞아요, 사실은. 잘 추진하지는 못했어요. 네, 이제 그만큼 사실 감찰권을 넓힌 것도 네. 굉장히 큰 반발을 눌러가면서 넓혔던 것이긴 하거든요. 네. 개혁이 네. 그렇게 힘들잖아요. 들어가자마자 공수처 설치, 공수처장 임명 이런 큰 과제가 있습니다. 네. 7월이니까 뭐 지금 들어가자마자 해야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공수처장 그 추천위원회 7명이 구성되는데 그중에 6명이 찬성하는 사람 2명을 대통령에게 이제 그 건의를 하면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뽑는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뭐 중요한 건 3명은 뭐 우리가 크게 알 필요는 없고 그 2명이 이제 여당 측에서 추천하고 2명이 야당 측에서 야당의 교섭단체 원내 교섭단체가 있는 곳에서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야당이 추천한 2명 중에 여기서 반대를 하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네. 이 구조도 좀 복잡합니다. 예. 이게 사실은 야당은 공수처장을 야당이 임명해야 된다.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공수처는 문제라 공수처법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실제로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다시 돌아오면 공수처장 임명에 있어서 야당의 동의 없이 지금 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21대 국회가 돌아가더라도 이게 제대로 잘 될지 예. 임명될지 그 걱정입니다, 사실. 박랑목수님 이런 의견 주셨어요. 얼굴이 말이 아니네. 저 김용민 후보 얼굴이 좀 상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괜히 내 말인 것 같아서 막 찔려요. 예, 저는 원래부터 이랬습니다. 7살 때부터 이랬으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엉겅키님, 김용민 변호사, 국회의원님 꼭꼭 검찰개혁 부탁드립니다. 새벽부터 투표했습니다. 이분 네 투표하셨나 본데. 블랙캣님, 저희 지역구 당선인이십니다. 초심 잃지 마시고 검찰개혁 꼭 이뤄내세요. 축하드립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좀 자부심이 있나 봐요. 지역구 의원한테.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그 기존에 지금 현 의원에 대해서 주광덕 의원입니다. 맞습니다. 지역구 주민 여러분들이 그 불편함을 많이 드러내셨어요. 좀 창피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주광덕 의원? 예. 떨어졌는데 이겼는데 지금 갑자기 디스를 하면. 아니 이제 그 전에 네. 예, 그런 얘기들을 하셔서 네. 아마 그래서 이제 바뀌어서 새로 뽑힌 저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들을 표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진짜 제가 창피하지 않게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지금 사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국민의 열망이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1호 공약도 검찰 개혁과 공수처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몇 발자국 나가줘야 되는데 8672님도 이 말씀하셨어요. 야당이 계속 동의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네. 어떻게 조금 정치력을 발휘하겠다 이런 포부가 있습니까? 또 아까 초선이라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하셔서 네. 뭐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하긴 하지만요. 네. 예. 국회 시스템 돌아가는 건 잘 모르잖아요. 네, 아직 잘 몰라요, 사실. 잘 물어보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아서 네. 정치력을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은 이건 하겠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좀 장기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를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 전 단계에서는 검찰의 권한을 점점 축소하는 것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자마자 하고 싶은 건요. 사건을 조작하는 검사들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생각입니다. 네. 예, 사실 많이 만났죠 그런 사람들. 네, 많이 만났죠. 횡령 금액 줄여줄 테니까 누구한테 돈 줬다고 해라라는 네. 이런 구조, 이런 스토리의 사건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네.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간첩 조작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첩을 조작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예.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첩처럼. 매우 강해요. 그러니까 간첩죄를 만들어내면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 서울시 간첩 사건 조작한 이땡땡 검사. 네. 그분은 잘 살고 있잖아요. 검찰이 불기소했잖아요. 네. 저희가 그걸 끝까지 지금 싸웠는데 불기소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검찰 개혁이 거기서 한번 딱 꺾이긴 했죠. 검찰이 조작한 간첩 사건을 담당했던 사실을 밝힌 변호사가 김용민입니다. 김용민 변호사인데 그 검사들 근데 여기서 좀 있겠네요. 저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적어도 여지까지 사법적인 판단을 받은 것은 검찰은 그 조작하는데 관여하지 않았고 몰랐다, 무능했다라는 것이고 국정원 직원들만 알아서 조작했다. 네. 여지껏 법원의 판단이었고요. 몰랐을 리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래서 계속 몰랐을 리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국가보안법은 좀 특별하니까 그렇게 조항이 있었는데 일반 사건도 검사들이 사건을 조작하거나 망가뜨리거나 하는 악의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처벌 조항이 사실 없어요. 직권남용으로 가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사법농단을 저지른 판사들 네. 이분들이 헌법을 위배하긴 했으나 처벌할 수 없다고 지금 무죄를 받고 있는데 그분들 탄핵 가능합니까?
탄핵 가능할 수 있죠. 헌법 네. 위반으로는 탄핵 가능하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지금 사법개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추진합니까, 김용민 후보가? 저 열심히 해야죠. 후보 아니에요. 네. 김용민 예. 당선자가. 네, 저는 그 불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네. 네. 원래 그렇습니다. 김호주님, 김용민이 왜 안 나오나 했더니 국회의원 됐구나. 아이고, 이런 분들 많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별명이 돼지인 그 김용민은 지금 방송 다른 데서 잘하고 있고요. 여기는 다른 인권 변호사 김용민입니다. 선거 나왔을 때, 네. 아이고, 저기, 막말하던 사람이 선거 나와서 그렇게 많이 욕먹기도 했죠. 지역 주민들한테 욕 먹었죠. 왜 그 빤스 목사를 구속시켰냐, 막 이런 네. 욕을 하고 가시는 분들 있고 막 그랬어요. 네. 저 모르는 일인데요, 막 이렇게 네. 답변 드렸죠. 그래도 같은 김용민이니까 책임져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랬죠. 네. 조용진님, 공수처법도 다시 조정하면 되지 않나요? 법을 만들면 되지 왜 못한다고 할까요? 얘기하는데 조금 어렵고 그러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개혁을 진행해 달라는 그런 맞습니다.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행법이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020님 반갑습니다. 김용민 변호사님, 남양주 금곡 신성아파트 유세할 때 엄지척하면서 지나간 시민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기억하죠. 기억하세요? 예, 네. 기억합니다. 기억한다고 해야 돼요. 당연히 기억하죠. 네. 네. 정치인 다 됐네요. 아니 진짜 기억합니다. 검찰개혁 반드시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변호사로 살아오다가 이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당선됐습니다. 이제 하루 됐는데 네. 자, 어떤 정치인이 되겠다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긴 한데요. 적어도 처음과 끝이 똑같은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심 잘 유지해 가면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정치 활동, 의정 활동 꼭 해보고 싶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조각달님 이렇게 응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시원시원 든든합니다. 김용민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정현정 씨.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당선자 만나보겠습니다. 2004년이었습니다. 17대 총선에서 부산 사흘이었습니다. 근데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그 이후에 세월이 지나도 당 이름이 계속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산 사흘은 이 사람 거. 이제 5선 의원이 됐습니다. 조경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당선될 줄 알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선거 잘 치르는 방법, 이거, 방법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 제가 일타 강사가 되실 분이 조경태 의원일 것 같아요. 제가 지역구에서 들어보면은 조경태는 말이야, 약속은 잘 지켜, 공약은 지켜, 그리고 조경태는 말이야, 앞과 뒤가 똑같아,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겸손하게 또 짧게 하세요? 이 얘기, 선거 치른 얘기는 제가 그 스튜디오에 한번 모셔가지고 따로 듣겠습니다. 네, 따라오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예. 네. 지금 긴급 최고위원회에 있으셨죠? 네. 어떤 논의 있었습니까? 사실, 이번에 그 총선에서 우리 당이 좀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참패에 대한 그 수습하기 위해서 저희들 모였습니다. 네네. 패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사실은 저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한 즉
겸손함이 많이 부족했다. 저는 그래 보고 있거든요. 예. 네, 사실은 뭐 연거푸 선거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래통합당이 이 정신 차리지 못했다. 뭐 이런 비판들의 목소리가 아마 이런 표심으로 드러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네. 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대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반성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점에서 더불어민주당보다 미래통합당, 저희 당이 좀 민심을 얻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을 수습하고 이제 21대 국회를 맞이해야 되는데요. 카르마 국뽕님도 이 문자 주셨습니다. 비대위원장 누가 하신대요? 이렇게 주셨나요? 지금 여러 분들이 나옵니다. 김종인 상임선대위원장, 네. 안철수 대표님이십니까? 예. 이렇게 여러 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현재로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어떤 움직임이 좀 강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봅니까? 최고위원회의 하시는데 당대표도 낙선, 원내대표도 낙선, 다른 최고위원들 다 낙선되고 조경태 최고위원만 지금 당선됐잖아요. 네네네. 회의할 때 좀 분위기가 좀 그렇겠네요. 지금 사실은 되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최고위원들도 다들 낙선하셔가지고 유일하게 혼자 제가 좀 살아남았다고 표현해야 될지 네. 당선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좀 무거운 그런 입장이고요. 네. 빨리 우리가 좀 미래통합당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잘 받들어서 다시 거듭 태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영재님이 오선 정치인 격조 있고 수준 높은 정치로 여야 화합의 정치를 기대합니다. 의원님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예. 1818님입니다. 조경태 통합당 당대표 맞으시고 군기를 쫙 조이십시오. 그리고 정신들 차리시고 조경태 화이팅 이런 문자도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나 그다음에 밖에 무소속으로 나간 많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홍준표 전 대표 당으로 바로 들어오나요? 우선 이번에 무소속으로 또 당선되신 분들의 그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미래통합당 우리 자체적으로 좀 당을 좀 재정비하고 나서 예.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복당 문제를 좀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만간에 구성될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나 또 새로 구성될 지도부에서 절차에 따라서 복당 문제가 아마 논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838님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싸움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협력하고 제발 일하는 국회 좀 만들어주세요. 이랬습니다. 의원님 개인적인 질문으로 갈게요. 네. 의원님 5선 의원입니다. 지금 연세가 네. 어떻게 되시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만 52세입니다. 만 52세가 5선 의원입니다. 처음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한 게 몇 살 때였죠? 저는 처음에 도전했을 때는 만 28세고요. 만 28세 때. 처음 당선될 때는 만 36세였습니다. 그래서 36세에 첫 당선됐고 28세에 처음에 선거에 나섰어요. 이 네. 28살 때 노무현 대통령의 영향을 받아서 정치에 나서겠다고 나서셨죠? 네, 철학이 저하고 좀 많이 좀 비슷해가지고, 예. 같이 정치적 뜻을 가지고 서로 지역주의를 좀 극복하자 그런 네. 마음에서 나왔었습니다. 네. 28살 때
조경태 의원 저기 선거 포스터가 그 레전드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통을 활짝 벗었는데 울통을 벗으셨는데 몸이 좋다. 이분이 진짠가 막 이렇게 했는데 거짓 없는 정치하겠다 조경태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웃옷을 벗어 제낄 그 용기는 누가 주셨어요? 자세히 보시면 몸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고요. 아니 좋아요. 찍을 때 네. 팔굽혀펴기 한 2, 30개 하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또 거기에 또 비밀이 있군요. 네. 근데 그런 포스터를 이제 저희 아내가 이렇게 저한테 저 용기 있는 정치를 한번 해봐라. 예. 하고 주문을 좀 해서 용기 있는 정치를 해봐라. 네. 좀 깨끗한 정치를 좀 한번 하는 모습, 예. 신인답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걱정을 했던 게 예. 이 정치를 좀 희화화하는 거 아닌가 네. 하는 우려도 했습니다만 네. 그 당시에 어쨌든 좀 약간 그런 포스터는 아마 처음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이었죠. 네, 그때도 굉장히 성원해 주셔서 그때 당시에 참 젊은 청년이었습니다만은 그 당시 성원해 주신 분들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28인데 첫 출전에서도 굉장히 많은 득표율 때문에 저도 놀라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놀랐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선거 얘기는 자세한 얘기는 꼭 모셔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네. 카르마 국뽕님은 공약은 좋아요. 경태형님 공약이 좋으니 사분들이 표를 주셨겠죠. 이런 얘기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역에는 그렇게 합니다. 범여권 진영에서는 검찰 개혁을 하겠다, 언론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그 구호를 던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21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은 뭘 하겠다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최우선 과제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제가 부산에 선대위원장 할 때는 부산 해양특별시를 지정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적 공약을 내걸었거든요. 네. 그 사실 중앙의 그 선거 공약이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전 목표나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예. 21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이 해야 될 최우선 과제는 어쨌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좀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좀 경제 분야를 좀 더 좋은 그 과제, 좋은 주제로 놓고 전 국민들에게 좋은 일자리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미래통합당이 앞장서는 모습, 대한정당의 모습,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싸움만 하는 모습, 정부의 투쟁만 하는 모습이 아니라 협조할 것은 협조하면서 또한 뚜렷한 정책 대안이 좀 더 나와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협조할 건 협조하고 뚜렷한 정책 대안을 내겠다. 이게 조경태 최고위원이 말하는 반대요. 미래통합당이 좀 전면적으로 쇄신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성공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예. 특히 국민들은 상당히 분열을 분열을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네. 미래통합당이 이름에 걸맞도록 미래적인 그런 비전도 좀 제시하고 또 설사 더불어민주당이 다소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네. 국민을 좀 통합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네. 구호나 용어에서도 좀 편가르기식의 어떤 그런 구호나 용어가 아니라 예. 국민을 통합시켜내는 또 우리 서민 대중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슬로건, 구호나 용어가 좀 더 많이 생산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친노 조경태, 이 친노였는데 반문이야, 반문재인이야. 경남고등학교 후배인데 조경태가 그 부산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거 계속 의아해해요. 왜 친노였는데 반문이 되었을까? 글쎄요, 제가 반문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분들께 좀 반문하고 싶고요. 아, 그래요? 네, 반문. 저는 우리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좀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국민들한테 그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좋은 정책의 비전이 좀 나와야 된다. 지금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매우 어렵거든요. 예. 제가 지역구가 부산이지 않습니까? 네.
부산만 해도 부산 경제가 거의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들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경제 코로나가 온다는 그 위기감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정책을 펼쳐나가고 때로는 야당에 또 어떤 협조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좀 진솔되게 야당과 좀 협력하는 그런 정치를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경태 최고위원이 국민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신 그 부산 사흘 주민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5선이지만 초선의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일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사흘의 남자 조경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오늘의 고농축 인터뷰 3분 순삭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오늘의 3분 순삭 인터뷰. 치열했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정부가 이제는 다시 코로나19로 파괴된 일상과 경제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 장하준 교수는 준 전시 상황에 대응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취약한 복지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입니다. 지금 그 액수를 가릴 때가 아니죠. 필요한 거를 투입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래서 준 전시 그런 표현을 제가 자꾸 쓰는 건데. 네. 예를 들어 2차 대전 때 이 재정 적자 걱정되니까 돈 적당히 풀어서 적당히 싸우자 이런 게 안 되잖아요. 네. 예, 꼭 이겨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나라에서 옛날에 상상할 수 없는 방법까지 동원해가지고 사실 예를 들어 6개월 전만 해도 누가 이거 실업자 많이 나오면 안 좋으니까 정부에서 보조금 줘가지고 기업들이 고용 유지하게 하자 했으면은 공산당이라고 했을 거라고요. 근데 네. 지금 다들 하고 있거든요. 시장 경제 원조라는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 이제 굉장히 말하자면은 극한 상황이기 때문에 극한 처방이 나오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돈을 푸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돈을 풀었는데 그 돈을 말하자면은 금융기관에만 자꾸 줘가지고 실물 경제에 돈이 안 들어가니까 푼 양은 많은데 사실 그거에 비해서 효과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그런 짓을 하지 말고 이제 진짜 돈이 필요한데 돈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래서 하여튼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취약적인 복지를 확대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네. 이런 전염병에 희생된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긴급사태를 전국으로 확대한 일본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을 관리하는 아베 총리의 무능한 리더십이 드러나자 일각에서는 아베 퇴진설, 교체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입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많이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궁금한 것입니다. 궁금해서. 예를 들면 드라이브 스루라든가 그거는 세계에서는 한국 것을 도입하는데 예. 그러나 일본은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콤사를 한국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한국은 잘 되고 있고 한국에 있는 일본 사람들도 이 시기에 한국에 있는 것이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일본에서도 조금 보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1월 말쯤에 일본에서도 네. 본격화가 됐는데
그때부터 또 나온 이야기가 헌법에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헌법이 아닌 법률적으로 비상사태 소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예. 코로나에 대해서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은 긴급사태 조항을 헌법에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대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준비 상황이다라고 자민당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간 비뚤어져 가지고요. 아베가 올림픽까지 성공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선거에 이겨서 네. 4선 그 다음에 헌법 개정 이런 게 다 무너졌어요. 예.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네, 또 코로나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전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해 가지고 예. 또 역시 한국하고의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는 아베 얼굴로는 안 된다. 그가 그 다음 정권을 잔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아베를 갈아야 되는 거죠.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자 한국 정부의 방역 정책을 줄곧 등한시하던 일본 정부가 이것 검사 방식을 뒤늦게 공식적으로 채택했습니다. 차량에 탑승한 채로 동선을 따라 짧은 시간 안에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마치는 방식으로 한국에서 처음 도입돼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이 검사 방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드라이브스루, 2번 드라이브 갈까? 정답 보내시는 방법은 문자로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조금 전에 조경태 의원님이 전화를 끊으면서 프로그램 이름이 라이브 비데이죠 이러면서 저희 당 상황이랑 비슷하네요 허허 하셨습니다. 네, 비슷하네요. 8690님 처음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의 초선일 때의 초심을 의정 마무리 때까지 절대 잃지 않는다면 훌륭한 의정 하실 겁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드리는 당부와도 같습니다. 저는 6시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